이제 제 3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육통산업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우리가 25페이지를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 2절이죠. 유통산업의 환경이다. 자, 이쪽 부분은 이제 그 2013년 유통관리사가 개편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간 내용인데요. 유통산업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전개와 현황에 있어서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전개가 되면서 우리가 유통산업에 대한 그 개편된 법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정한 이유도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볼게요. 맨 밑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농공상의 사회제도 및 산업을 천시하는 전통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유통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1960년대부터 또 1980년대 이르기까지 쭉 나열시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의 현황은 우리가 니은번이 중요한데요. 옛날에 이제 도소매업 진흥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정됩니다. 유통산업을 이제 발전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통산업 발전법을 제정했다는 자체가 여기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출주도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유통업은 생산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죠. 1980년대 이후서부터 도시와 교통선의 발달, 소득 증대로 인해서 소비자의 욕구와 다양함 및 소비자의 의식, 고취 등 많은 사회적 변화로 유통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점차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에 대한 현황이 이제 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 게 1986년 도소매업 진흥법을 제정해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우리가 1997년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과거의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 발전법이 제정됐다는 거, 이거 꼭 여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대한 밑에 소매업 발전 과정 개관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소매의 발전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1기, 2기, 3기, 4기, 5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2000년부터는 현재까지 융합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유통 환경의 변화와 특징은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는 시장 개방의 가속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은 1987년이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됐고, 이로 인해서 니은에 보시면 1996년 안전한 개방이 이루어져 점포수 및 점포당 매장 면적 제한이 완전히 또 철폐됐죠. 그러면서 이러한 유통시장 개방이 가속하는 선진 유통 기법 도입의 촉진, 경쟁 촉진에 따른 유통 효율성을 또 높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고객 서비스 수준의 향상, 그다음에 수입품에 대한 가격 하락에 따른 하락의 다른 물가 안정 등 긍정적인 측면을 또 기대할 수 있겠죠. 밑에 이제 유통시장의 개방 단계는 참고만 하시고요. 넘겨보시면 뭐 제4단계와 5단계 정도를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4단계는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점포수 및 매장 면적 제한, 완전 철폐되고요. 백화점과 쇼핑센터에 대한 직접 진출을 금지했다. 자, 5단계는 1998년, 요거 별표치 시에는데요. IMF 극복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런 거 정도는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 출점 가속화는 뭐 그냥 우리가 지방 출점을 이제 진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또 변하고 업체 간의 경쟁 격화, 이런 것도 그냥 제목 위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기술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무점포 소매업의 등장. 자, 우리나라가 이제 더 강국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통정보에서 밑에 POS나 EDI를 배우실 거예요. 고객 및 판매 정보 시스템이 또 구축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는 소매업의 최근 추세, 이 강력한 소매상의 등장. 그래서 강력한 소매상이란 이 경쟁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뛰어난 만족을 제공해주는 소매 점포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매상으로는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어떻습니까? 여러 번 출제됐던 카테고리 킬러라든지 대형마트, 해원제 창고용, MWC라고 하죠. 도소매점, 그다음에 전문 소매점 등을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29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제 나중에 이제 별표 치는 자체는 조금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별표를 쳐 나갈게요. 그냥 소매업의 양극화 현상은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의 양극화 현상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는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해줄게요. 자,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매업의 양극화는 하이터치형,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이제 감성, 터치 자극이죠. 소매업태와 하이테크 기술입니다. 소매업태의 양극단으로 소매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현상을 꼭 말합니다. 비교해서 2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을 구별해야죠. 여기 구분하는 게 키가 됩니다. 비교하는 게. 그래서 여기가 키니까 여기 키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이터치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하이테크형이 있습니다. 하이테크형. 터치냐 테크냐 이걸 구분해야죠. 그래서 이 터치는 소매업태는 제한된 제품 계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특징으로 하여 고도로 집중되어 오고 전문화된 소매업태이다. 그래서 하이 터치란 말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모두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욕구가 감성을 자극한다는 거죠. 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중점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여기 이제 들어보셨듯이 갭이라든지 토이저리스, 망구만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체인인데 이들은 이제 고수익률, 저회전율, 저회전율이죠. 수익은 높은데 회전율은 낮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중에 이 회전율하고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편의점은 가격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마진에 대해서 수익은 높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익도 높고 회전율이 높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얘기했지만은 조업원도 많이 우리가 고용을 해야 되며 이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회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한 3번 정도 이 회전율이다. 그 회전율이 낮다는 자체는 고가예요. 우리가 고가는 계속적으로 뭐 일주일에 하루에 많이 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가라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낮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 12번이다. 그럼 회전율이 높잖아요. 회전율이 높다는 자체는 우리가 여러 번 살 수 있는 편의품이에요. 여러 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생수 같은 거 보통 1,000원 이하의 그 금액이 낮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 고가품, 그러니까 전문 고가품 전문점 같은 경우는 마진, 수익은 높지만 회전율은 낮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마진도 낮고 회전율이 낮다, 이건 접어야죠. 그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게 문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터치형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고수익률, 저회전율이다.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회전율이나 고수익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십니다. 그 다음에 하이테크형입니다.
하이테크형은 소매업체는 대형 점포와 진열, 보관 기술 및 셀프 서비스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소매업체입니다. 그래서 하이터치, 그 하이터치에 비해서 얘는 하이테크, 그죠? 그래서 하이테크는 이 고회전율, 저마진율이죠. 회전율은 높죠. 수익 많이 창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회전율, 회전율은 높고 마진율은 낮습니다. 반대죠, 그죠? 저마진율. 이런 게 비교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가격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구매를 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초대형 점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기업이 월마트, 코스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카다로그 킬러, 할인점은 이제 일종의 전문점이지만 초대형 점포 형태로 하이테크형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회전율이지만 저마진율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터치라는 것은 아까 키가 작게 그 소비자들의 욕구가 모두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고수익률, 저회전율. 그 다음에 하이테크라는 자체는 이거 어떻습니까? 기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보관 기술, 대형 점포와 진열, 그 다음에 보관 기술 및 셀프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소매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유통산업의 동향과 추세는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이번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유통정보에서 제가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선주파 수식별 시스템, 우리가 RFID와 POS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만 두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통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의 유통경제입니다. 그래서 유통경제에서도 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유통경제로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보시고 어떤 걸 배워야 될지는 알아시기 때문에 제목만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3절 유통경제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이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일단 밑에 가시면 유통산업의 경제적 역할은 뭐 매매 기능, 보관 기능, 그 다음에 운송 기능, 보험 기능, 금융 기능, 정보통신 기능, 사회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기능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이제 조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걸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기능, 매매 기능 정도는 좀 체크해 봐야죠. 이제 유통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기능. 소위 말해서 매매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 그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까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소유권이 이제 이렇게 이전되는 그런 식이다. 그래서 매매 기능은 재화 서비스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결정하고 상품을 선택해서 가격을 정함으로써 동시에 대금의 질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기능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유권 이전 기능은 유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상품의 지배권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물적 유통 기능이죠. 물적 유통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운송 보관 기능입니다. 운송 보관 기능이다. 그래서 이제 운송 기능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말은 다른 장소,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소적 격차죠. 그래서 생산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 사이에 장소적 격차다. 이걸 해소하는 거죠. 장소적 격차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보관 기능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냉동 같은 거죠. 냉동. 우리가 보관한 시간적, 생산자와 소비의 시간적 분리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간적 분리.
그래서 시간적 분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조성 기능이라는 게 참 중요했죠. 그래서 유통 조성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좀 별표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전에 이제 봤던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유통 조성 기능이라는 자체는 참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별표 표시 뒤에서 제가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거는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고 좀 주의 깊게 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금융기관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금융기능. 그래서 이거는 상품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게재하는 유통기관의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할부 판매 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상품의 대금을 이제 유통하는 금융상의 편익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기능. 보험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위험과 관련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의 유통되는 과정에서 물리적 위험과 경제적인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 부담, 그죠? 그래서 위험 부담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보험 기능이고, 정보통신 기능은 뭐 생산자, 소비자 간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 네, 표준화 기능은 수요와 공급 간의 품질적 차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단위 가격 등을 표준화시켜서 상품의 사회적 유통을 촉진시켜 상거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유통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적 유통에 대한 담당자는 소매상과 도매업이라는 게 있고요. 물적 유통은 중간에 보관하고 운송하는 운송 창고업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만 우리가 제목 위주로 가지고요. 그다음에 시장 구조와 가격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쪽이죠. 이쪽이 이제 유통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이론을 이제 따와서 유통하고 접목을 시키는데요. 일단 밑에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극대화 전략이라는 것은 산업의 경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밑줄만 시장 또는 산업이 경쟁적인가 독점적인가. 그래서 경쟁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독점적인 것은 가격에 영향을 좀 준죠. 지멋대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또 분석 판단해야 되고요.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 그다음에 시장 가격에 대한 영향력. 상품은 항상 차별화시키죠. 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은, 완전 경쟁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죠. 그래서 가격을 일방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수용자다.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하죠. 가격 수용자라는 것만 밑줄 치시고요. 근데 완전 경쟁은 동질적인 상품입니다. 우리가 이 동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이제 질은 제품의 품질, 물론 디자인, 포장, 판매 방법, 애프터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자, 진입의 자유라는 건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은 물론 퇴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진입과 퇴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입이라는 것은 우리 집 앞에 비디오 가게 새로 생겼다 진입이고, 새로 나갔다가 퇴출이거든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 이 완전 경쟁 체제에서는요, 정보가 완전히 공개돼요. 개별 기업들의 행동과 비용 조건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윤 극대화라는 자체가 조금 시험 출제 많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좀 별표를 하나 쳐놔보세요. 그래서 33페이지. 자, 여기 이제 좀 별표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페이지는 좀 깊게 가볼게요. 자, 우리가 밑에 3번에 이윤 극대화라는 겁니다. 이윤 극대화 조건. 자, 여기는 개별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계라는 자체는 마지날 어떻습니까? 추가적이라는 거예요. 한 개를 생산했을 때, 이 칠판 주기를 한 개 생산했을 때 얻는 한계 수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윤 극대화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 요게 염두에 키가 됩니다. 키가 되니까 여기 이제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의 이제 제1단위를 더 생산하는데 판매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를 MR이라고 하고 MC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MR이 MC보다 더 크다. 그럼 더 추가 투자를 하겠죠. 그죠?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거고요. 만약에 추가 투자하고 만약에 MC가 더 크다. 그럼 추가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MR과 MC가 성립되면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 아무런 요인이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적당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윤극대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수용한다 그랬어요. 기업의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가격을 일정합니다. 가격 수용자죠. 가격이 일정하면 한계 수익과 우리가 가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에 대한 조건은 마지막으로 이 가격하고 한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둘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핏이라는 이유는 수입에서 비용을 뺍니다.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이제 우리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 마진이라는 한계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하면서 같아질 때, 그죠? 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자체는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이라는 거예요.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총수입 또는 토탈이라고 하죠. TR. 그다음에 총비용 TC라고 봤을 때, 자, 이게 이제 높아진다. 그러면서 한계 수입만큼만 그 다음에 총비용도 한계 비용만큼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진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MR이 한계 수입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MC보다 한계 비용보다 더 크면은 생산량을 늘리겠죠. 여기가 킵니다. 아까 생산량을 늘려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총이윤이 높아지겠고, 근데 MR보다 MC가 더 크다. 그럼 이거는 생산량을 줄여야죠. 생산량을 줄이고 총이윤은 감소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MR과 MC가 같을 때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게 이제 가격과 일치할 때가 총이윤이 극대화되더라.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해서 체크만 해주면 거기서 이제 거의 시험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장기의 이윤 극대화라는 자체는 그냥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시면 단기에 개별 기업이 초과이익을 얻게 되면 우리가 보통 단기는 신규 기업이 진입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는 기존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장기에는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의 진입을 증가하고 새로운 기업의 증가는 초과이익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은 생산 규모를 확대하게 되므로 시장 전체의 공급은 증가되겠죠. 그래서 시장 공급의 증가는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이는 가격이 장기 평균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라는 자체가 같아질 때라는 자체는요. 이거는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초과이익이 생겨요. 신규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장기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모든 시장이 이렇게 완전 경쟁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장기 평균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총수입을 평균 비용이라는 자체는 총수입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TR이 있으면 그걸 생산량으로 나누는 거죠. 전체 생산량. 그 다음에 TC가 있으면 우리가 총 비용이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Q로 나누는 게 이제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장기 평균 비용과 일치하면 초과이익이 0이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기업은 진입하지 않고 장기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에는 초과이익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이 0이 되는 수준에서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장기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가격과 생산량, P, 그 다음에 MR, MC가 결정이 되므로 따라서 장기 균형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P, 가격은 이제 MR, 한계 비용, 한계 수입, SMC, 그 다음에 LMC, SAC, LAC가 이제 성립된다. 그래서 SMC는 단기 한계 비용이고, 그 다음에 LMC는 이제 롱, 장기 한계 비용이다. 그 다음에 SAC는 단기 평균 비용이다. LAC는 장기 평균 비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어떻게 그냥 보냐면, 그냥 이런 개념만 잡으시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경제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경제는 그냥 가볍게 아까 얘기했던 단기에는 초과이 생기지만 장기에는 초과이 소멸할 때까지 간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윤극대화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았을 때다. 자, 그러면 자, 실제 빈도가 높은 거는 자, 다음 이 34페이지는 좀 제가 이것도 체크를 해라고 하실 겁니다. 아까 이윤극대화를 봤지만 자, 이제 손익분기점이에요. 요것도 이제 이게 이제 기출이 더 잘 돼요. 기출 문제는 얘가 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는데요. 손익분기점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경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손익분기점이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BEP라고 하죠. 그래서 손익분기점과 생산폐쇄점. 생산을 어디서 이제 폐쇄할지 맞춰봅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요게 손익분기점이 아까는 한계 이윤극대화점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죠. 근데 얘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을 때예요. 총수익 TR이라고 하죠. 총비용 TC입니다. 생산량 수준에서 초과 이윤도 손실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일어나지 없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과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P 가격과 그 다음에 ATC 또는 AC라고 하죠. 그래서 결정되는 생산량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ATC, AC는 평균 비용을 얘기를 해요. 평균 비용 같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폐쇄점을 이제 따졌을 때,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개별 기업이 가격과 이 ATC를 봤을 때, ATC의 AC가 더 큽니다. 평균이 더 이제 늘어났다. 그러면 이 평균 비용이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크다에 대해 손실을 보더라도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거죠. 그죠? 근데 ATC, AC에 포함된 고정 비용은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우리가 지출되는 매몰 비용은 이제 인건비 같은 게 이제 걸리겠죠. 원료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건 이제 건진다는 겁니다. 매몰 비용은 우리가 다 포함해도 내도 인건비를 건지고 더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자, 우리가 이제 ABC 자, ABC 평균 가변 비용 평균 가변 비용을 크다. 한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우리가 P와 ABC가 이제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생산을 중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생산 폐쇄점이라고 합니다. 조업 중단점이죠. 아까 얘기했던 생산 폐쇄점.
그래서 조업 중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 기업이 가격보다는 ATC가 더 평균 비용이 더 늘어나면 손실을 보더라도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TC에 포함된 고정 비용은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지출되는 매몰 비용, 인건비는 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이제 가격이 ABC보다 큰 경우는 더 유리하죠. 근데 P가 ABC가 되면 생산을 중단한다. 생산량을 항상 생산 폐쇄점이라고 조업 중단점이라고 한다는 거 꼭 여기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지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오히려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 게 34페이지인데요. 이 34페이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이제 경제 파트에서는 여기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좀 우리가 깊게 보십시오. 그래서 34페이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다. 당연히 이걸 구분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출제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규모를 크게 한다는 거죠. 생산 규모를 확대해서 점차 증가시킬 때 우리가 배웠던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한다. 반대로 장기 평균 비용이 상승하면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더 생산비가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규모의 경제의 원인은 가장 큰 이유는 분업과 그에 따른 전문화 또는 특화인데요. 사례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이제 교환의 이익 또는 국제무역의 이익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한데요. 즉 국제무역을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무역 당사국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합병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합병을 얘기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또 활용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이마트와 얼마트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합병을 했다. 그러면 덩치를 키우지만 평균 비용을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고 범위에 대한 경제는 범위를 또 넓힌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의 경제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생산물을 따로따로 독립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에 이제 조금 이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신문사가 이제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가 방송국을 내기도 시작하죠. 그러니까 방송사를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더 범위를 더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버스만을 생산하는 1기업에 버스 한 대당 평균 비용이 1,000만 원이고 트럭만을 생산하는 2기업에 트럭 한 대 평균 비용이 1,500만 원이다. 그럼 어느 한 기업이 버스와 트럭을 동시에 생산한다면 한 대의 평균 비용이 2,200만 원이 들 때 범위의 경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스와 트럭, 냉장고와 에어컨처럼 성격이 유사한 결합 생산물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데 생산시설이나 유통망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생산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범위에 대한 경제의 뜻은 단품을 독립된 기업에서 따로따로 이제 생산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업에서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유사하다. 그래서 신문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3강을 할 텐데요. 강의를. 자, 그러면 3강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3강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25페이지 유통산업의 환경은 넘기시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됐다는 거 그거 정도 하나 별도 표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체크해드렸던 게 29페이지 가시면 소매업의 양극화가 하이터치와 하이테크 요거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시면 경제적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과 물종 유통 기능, 유통 조성 기능, 특히 유통 조성 기능을 제가 조금 강조했죠.
체크를 하시고, 산업구조와 가격에서는 이제 이윤극대화 조건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그 다음에 안정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 조건은 가격과 MR과 MC가 같을 때고, 단기는 신규 기업이 못 진입하니까 초과이익이 발생되지만 장기에는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과 장기 평균 비용 같아질 때까지 간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손익분기점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가격과 우리가 ATC, AC에 결정되는 생산량을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비용 같을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TC가 P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때는 이제 생산을 하지만 가격과 A, B, C가 같을 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개별 기업의 P가 이제 ATC, ATC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고정 비용에 대한 거고, AVC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이제 내용에 대한 가변 비용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지만 나중에 P와 AVC 가변 비용이 같게 되면 중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여기가 몇 표시했죠. 여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상강은 거기가 가장 키다라는 걸 꼭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손익분기점의 생산 폐쇄점, 손익분기점과 생산 폐쇄점이 가격과 평균이 더 늘어날 때에 대한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꼭 또 구분을 하셔서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상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 4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